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인공지능의 정의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말 했는데, 그중에 이제 뭐 쭉 한 번은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시험 문제 낸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아,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한 거고, 그리고 제 공학 쪽 관점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두산 통합 백과사전 말이 나는 그나마 제일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게 우리의 좀 일이라서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정의는 사람들마다 그때그때마다 책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기술을 하니까 아, 인공지능은 이런 거구나 정도를 한번 쭉 보시고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존 메커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의 거의 아버지 뻘입니다. 옛날부터 쭉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인공지능의 목표를 했는데 이야기가 좀 마음에 들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목표는 인간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유사하게 생각하며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좀 메커시라는 분이 2006년도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이 지금 인공지능의 목표라고 했는데 요 말이 좀 저도 수긍이 가서 한번 적어봤고, 자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만드는 거를 인공지능의 목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분야마다 파트마다 조금씩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법령적으로 봤을 때는 이야기가 맞지 않나 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또 이제 강한 인공지능하고 약한 인공지능이란 말이 있는데, 초창기 때는 이게 인공지능이 처음 나올 때는 강한 인공지능이니 약한 인공지능이니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법령적으로 인공지능 하나를 통틀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이 뭔가 해볼 만하다,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시작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공지능이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잘 되지를 않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무리란 걸 알았으면 특정적인 문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고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범용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특정한 파트만 푸는 거예요. 이 파트만 하겠다. 솔직히 알파고 같은 컴퓨터 인공지능으로는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둑 빼면 아무것도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정 분야만 하는 걸로 가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한번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보시면,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먼저 좀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지능이고,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흉내내는 거에 좀 불과한 수준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이. 근데 강한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이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강한 인공지능 만드는 게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가졌고 추론, 문제 해결 판단, 계획, 의사소통, 자의식, 감정, 양식, 지혜, 신념 등 인간의 모든 지능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이 범용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벤져스에 보면 자비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보통 말해요. 그 정도 컴퓨터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감정, 양식이나 뭐 지혜, 신념 등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자의식도 어렵고, 그러니까 추론을 하고 문제 해결 판단하는 거는 알고리즘만 적당히 만들어내면 풀 수 있지만 감정이나 양식 같은 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슨 감정이 뭐 사랑한다, 뭐 싫어한다 이런 말을 지금도 공학적으로 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뭐 내가 너를 10% 사랑한다, 20% 사랑한다, 30% 사랑한다, 그런 건 그 모호하잖아. 이런 모호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인공지능 파트에서도 감정이나 양식이나 이런 쪽 만드는 게, 감정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 수치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글로는 만들겠지만 수치적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감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언젠가는 방법이 나와서 뭐 자아의식, 감정 이런 걸 만드는 날이 오겠죠. 그때 되면 진짜 뭐 새로운 인공지능 파트가 연구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을 잠깐 보셨고, 역사적으로 한번은 좀 보고는 갑시다. 역사적으로 좀 보고 가야지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인공지능 태동이 50년 요때였습니다. 60년대 이전인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논리라는 걸 지식 표현을 가지고 인공지능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인공지능 즉 인공지능의 말이 그때 만들어질 때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AI에 큰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퍼셉트론이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퍼셉트론이 뭐냐면 딥러닝의 아주 작은 버전. 초창기 딥러닝 한번 생각하시면 될까요? 신경망인데 초기 신경망이 이때 나타났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 목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요런 너무 시작을 연구를 시작하면 60년대 50년 말부터 했어요. 50년 말부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논문적으로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인공지능 연구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다시 해줄 건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여튼 지금은 보시면 인공지능이 이제 고난이 생겨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인기가 훅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때 뭐 이야기들은 뒤에 파포에도 적어놨으니까 그때 한번 보거라. 연구를 하다가 이 돈은 연구비는 받았고 그대로 연구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범용적인 걸 만들려고 시작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 쪽이겠죠. 했는데 막상 이 문제를 인공지능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가 시스템으로 갔어요. 즉 뭡니까? 약한 인공지능 쪽으로 갔어요. 아니면 한 파트라도 풀어내자. 이 파트만 풀어내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무언가는 시작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특정 문제 영역에만 치중을 했고 전문가 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만 풀기 시작했어요. 특정 분야만 풀다 보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었는데 1980년대 요때쯤에 이때 고난에서 생겼던 문제가 요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신경망이 득세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는 신경망이 나오자마자 바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제 뭐 양파가 싸우다가 이제 졌는데 그때 이제 1984년인가 요때 그 이 문제를 풀고 인공지능이 이제 신경망이 부활이 되기 시작하면서 신경망 모델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경망 모델을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전에 학문을 보면 지식 표현 쪽이에요. 지식 표현 쪽인데 논리 위주로 좀 돌아갔어요. 논리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만 계산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거, 그 중간값 되고 자, true, false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간값 정도도 인정해 주자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똑 부러지는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다. 반 정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70, 178, 178키가 크다 하면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표현도 모호하지만 이거를 수치적으로 만들어요. 60% 정도는 크다, 40% 정도는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자, 크다라는 말을 특정 숫자의 크다, 작다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비율적으로 수치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값을 인정해 줬는 게 퍼지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가 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진화 쪽에서 하는 연산을 써보자. 그리고 진화 연산이라는 게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지금도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 같은 진화 연산을 잘 못 봤습니다. 하여튼 진화 연산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확률적 그래프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나중에 이거 가능하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쭉 역사가 발전을 시작하다가 요때쯤에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고 이때 빅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해요. 빅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인공지능이 월등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발달 단계를 보시면 쭉 이렇게 저조하게 가다가 이때 조금 올라가 이때가 확 올라갑니다. 이만큼 2000년 이때에 인공지능이 성공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성공하는 게 기계학습,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머신러닝 쪽,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딥러닝, 그 다음에 상업적 성공이 200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계도 좀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공지능의 태동 쪽을 보시면 1960년대에 이제 인공지능이 태동이 되었고, 뭐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계산, 수치적인 계산이나 논리로 계산하는 게 좀 편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초의 컴퓨터를 우리가 ENIAC이라고 보통 배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최초의 컴퓨터가 이게 아니라 다른 컴퓨터라는 쪽 주장도 있습니다. 그 어떤 주장이냐면, 그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 할 때 이제 독일하고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유럽들이 전쟁을 하는데 영국에서 독일 암호 해독 컴퓨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독일의 그 암호 해독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근데 영국에서 나는 독일 너그들의 암호를 풀이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독일이 암호를 바꿀 거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영국에서 공개를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럼 못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와, 우리 애니악 만들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미국의 애니악은 대놓고 공개했고, 그래서 이게 남들이 이제 볼 때는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게 최초라고 우리가 배우지만 실제로는 영국이 개발한 암호 해독 컴퓨터가 최초라는 설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큰 기대와 여러 가지 시도가 되었으나 매우 제한된 성공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논리 쪽으로 논리회로 쪽이나 그런 쪽으로 너무 흘러가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논리회로라는 게 단점이 뭐냐면 트루 폴스 개념이고 정확히 딱 떨어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모든 사회 현상이다 보면 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가 잘 보면 애매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매우 힘들었고, 그리고 하나 상식적으로 느낀 게 존 맥컷이라는 사람이 아까 인공지능의 목표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A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영국의 디트머스 회의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AI라는 말을 만들어내고부터 지금까지 AI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기반 지식 표현과 추론을 존 맥컷이라는 놈이 그 토대를 만들어 놨어요. 논리 기반의 지식 표현이라는 게 트루 폴스에 기반했다고 좀 보시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논리회로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딱 떨어지는 격만 돼요. 근데 아니다, 그러지 말고 이때 로젠블랏이라는 사람이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을 만드는 게 되게 신경망이에요. 퍼셉트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퍼셉트론을 만들어내고 퍼셉트론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게 지금 신경망이라는 건데 그 뭔가를 풀 수 있는 게 있고 이거를 활성화하는 함수가 있으면 결론 내는 건데 입력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게 인풋입니다. 인풋이 되고 뭔가 계산을 하고 이게 다음으로 답을 전달할지 말지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초창기 퍼셉트론이었어요. 요걸 우리가 초기 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로젠블란 사람이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안을 해가지고 이 학파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딱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호주의하고 연결주의가 되는데 기호주의는 아까 말했다시피 논리 회로를 기준으로 했고 연결주의는 로젠블랏은 아까 퍼셉트론 아까 제가 그린 거 퍼셉트론을 중심으로 했어요. 퍼셉트론은 인간의 뇌세포를 뇌세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때 왜냐하면 1960년대 초에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형태잖아요. 인공지능의 목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뇌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뇌세포를 뉴런이라 하든가 뉴런의 모양을 본따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연결주의 있고 이걸 뉴런을 본따서 만든 게 인간의 뇌세포가 뉴런입니다. 그걸 따라서 만든 건데 자, 처음에는 기호주의는 컴퓨터 작동 방식을 AI, 그러니까 컴퓨터 작동 방식을 기반으로
AI를 구현했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문제를 다룰 수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는 다루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논리 회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로젠블랏은 인간의 뇌 정보 처리 과정을 응용했으니까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런 게 나오고, 자, 모든 거의 대세는 마빈 민스키가 기후주의가 대세였고 연결주의는 신진학파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 개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학파 두 개가 뭐 싸움 아닌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충돌이 생겨났고, 이 충돌이 생겨났는데 이때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이 퍼셉트론이라는 책을 냅니다. 자, 그러면 마빈 민스키는 기호주의인데 왜 퍼셉트론 연결주의 책을 냈을까? 자, 어떤 책이냐면 퍼셉트론, 즉 연결주의를 찬양한 책이 아니고 연결주의 문제점과 오류 지적을 위해 퍼셉트론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여러 개 있다. 이 문제는 못 푼다. 그래서 퍼셉트론은 좋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때 연결주의, 지금의 딥러닝은 연결주의 신경망인데 우리가 이 딥러닝이 신경망이에요. 딥러닝이 지금은 딥러닝 다 쓴다고 하잖아. 그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기호주의로는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한계에 빨리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AI의 암흑기가 옵니다. AI가 이제 발전을 못하게 돼요. 기호주의로는 분명히 한계에 빨리 부딪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제, 그리고 이때 80년 초쯤인가 그때 로젠블랏이 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로젠블랏이라는 사람이 연결주의를 만든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 마빈 민스키가 내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자살을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기호주의 학파에서 너무 갈갔다 소리도 많고 아니면 가족 문제도 있다 소리도 많았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곧 이어서 이 러먼 홀드하고 조니 필드라는 사람이 퍼셉트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냈어요. 이거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소스를 보면서 풀어볼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퍼셉트론이 왜 좋은지를 배우게 돼요. 초기가 심각한 문제를 못 풀었잖아요. 한동안 20년간 못 풀었어요. 그 문제를 이제 이 사람 이 두 명이 풀고 나서부터 퍼셉트론이라는 게 제대로 된 그다. 이거 스스로 쓰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다층 신경망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의 딱 기본 모델이에요. 딥러닝은 어떤 이유로 탄생했는가를 알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도 좀 알기 쉽고 나중에 분석도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직접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걸로 하고 단점, 장점을 살펴보면서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야지만 딥러닝이 뭐가 좋은지도 이해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전문가 시스템이 이제 쓰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줘. 근데 이게 언제냐면 아까 1960년대에서 1984년까지 요때가 AI의 암흑기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AI-으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전문가 시스템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뭐 굳이 이거를 가지고 뭐 할 건 없는 것 같고 딱 하나만 보면 전문가 시스템 특정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해답을 제공하는 요 정도의 기능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아쉬웠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지만 기호 논리 유지이기 때문에 프롤로그라는 언어가 있는데 논리회로 기반 언어입니다. 논리 기반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자, 쭉 가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이거는 뭐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뭐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다른 책에서도 이 얘기를 썼길래 나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망의 부활이 언제입니까? 아까 말한 1984년에 그러니까 아까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아까 난제를 못 풀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래서 신경망의 모델이 발전이 왔고 이때 만들어진 게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의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게 딱 이때입니다. 이게 다층 퍼셉트론이고 다층 신경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글로는 다층 신경망이고 영어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에요. 보통 우리가 줄여서 MLP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게 딥러닝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요게 아까 우리가 퍼셉트론이에요. 퍼셉트론인데 입력이 있고 계산을 하고 출력층이 출력을 할까 말까 판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런 수학 공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나중에 딥러닝 쪽 가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깊숙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볼 건데 여기서 시그마 했잖아요. 시그마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나중에 시그마에 의해서 왜 시그마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지금은 퍼셉트론이 이런 형태인데 자 난제를 못 풀으니까 이것들 어떻게 했냐 여러 개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 겹치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뒤쪽 가서 우리가 배우고 그 장단점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단점 뭐예요? 왜 그래요? 묻지 마시고 곧 이거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결론적으로 왜 풀었냐 하면 레이어를 여러 개 둠으로써 아까 마빈 민스키가 제시한 문제들을 다 풀어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자, 그리고 이제 5차 역전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아까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이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보시면 자,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 우선 제가 분류 회기 여러 개 전 분류라는 걸 기준으로 할게요. 자, 지금 내가 막 데이터를 찍어 보니까 막 이렇게 찍힌다고 칩시다. 이거를 두 부류로 만약에 나눠야 된다고 칩시다. 두 가지 부류로. 자, 두 가지 부류로 나누려고 하면 자, 우선 두 가지니까 여기 점들을 하나의 특성이 좀 모이는 걸로 분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식이 있냐면 선을 하나 그려봅니다. 선을 하나 1차선을 그려봐요. 그러니까 2차원 데이터니까 두 가지 분류니까 선 한 개만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칩시다. 분류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 점들이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서 이 점들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선이 y는 ax 더하기 b라는 선을 하나 그리면 돼요. 맞죠? 선을 그리면 이 두 가지 집단이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전부 다 밑에밖에 없네. 위에도 찍읍시다. 이렇게 지금 특정 요 가까이 있는 점들하고 요 선하고의 차이가 존재할 거예요. 맞죠? 이 차이를 나중에 써서 뭘 하느냐? A 같은 경우에는 XA고 Y 같은 기준이니까 이건 변수잖아요. 그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A 기울기하고 편차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해내야 돼요. 구해내야지만 이 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울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라고 부르고 편차항을 우리가 보통 B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만 구해내면 이 집단과 이 집단 두 개를 분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하는 게 이 선을 그리는 게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이 처음부터 중앙에 딱 선이 그어지겠어요. 사람은 대충 분포를 보고 선을 끄면 되잖아. 근데 컴퓨터는 그걸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선이 제대로 될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선을 그려봅니다. 선을 그려보고 요 차이가 지금 차이인데 요 차이 여기에 선하고 데이터들의 차이가 가장 적어지는 값을 골라서 가중치와 편차항을 구합니다. 그거를 이제 답을 내놓으면 돼요. 그거를 기준으로
요 위에 생기면 이 집단, 요 밑에 생기면 이 집단이라고 찍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가중치하고 요게 처음부터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다시 잠깐만 돌아와 보면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잘 보일란가? 여기서 보시면 이거 잘 보시면 y는 ax 더하기 b의 형태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처음에가 오메가가 가중치고 기울기가 되고 편차항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선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딱 그려지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이 모든 출력층이 야들 출력층인데 야들이 y는 오메가 x 더하기 b라는 수식을 다 가집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거는 수학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니까 그 요런 수식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가중치하고 이 편차항을 처음에는 랜덤 수를 집어넣습니다. 진짜 랜덤 수를 집어넣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이 랜덤 수를 집어넣으면 이 결과물이 마지막에 나오겠죠. 결과가 분명히 틀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하고 비교를 합니다. 오차가 생겼다. 그러면 오차가 생겼으니까 야들아 오차 생겼다. 오차 수정해라라고 알려줍니다. 백으로. 이게 우리가 오차 역전파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입니다. 틀렸으니까 이 가중치하고 편차항을 수정을 해라. 그러니까 요 개념만 알면 돼요. 숫자 수치적인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거를 내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복잡하게 하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오차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에 딱 끼워만 넣으면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요 하는 원인만 알면 돼요. 원인은 아까 요 가중치하고 편차항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값을 아까 이 그림처럼 바로 알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임의의 값을 넣어줘요. 진짜 랜덤수가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뭐 랜덤수를 안 넣고 뭐 무슨 뭐 허공식 해석고 뭐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런 공식인데 그것도 일종의 랜덤입니다. 랜덤이라서 자 이거를 랜덤수를 넣으면 분명히 결과물이 안 맞을 거예요. 맞을 수가 없잖아. 랜덤수를 집어넣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오차가 생겨서 수정해줘. 요렇게 돌아가는 게 오차 역전파고 오차 역전파를 하는 방식만 우리가 어떤 방식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소스 같은 데랑 개발할 때 그 알고리즘만 딱 기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할 일은 없어요. 어떤 방식의 특징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쭉 가다가 자 이때 또 가다가 이때 퍼지 이론하고 뭐 퍼지 이론만 봅시다. 확률적 그래프 모델 진화 연산은 상관형 읽것만 봐요. 굳이 설명할 건 없고 진화 연산을 한 이유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우리가 무언가가 항상 좋게 변하는 게 진화잖아요. 진화에서 돌연변이나 도태 같은 개념을 들고 와서 여기에 해결하고 넣는데 이게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저도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퍼지하고 확률적 그래프 모델만 좀 볼게요. 우선은 요것도 나중에 뭐 되면 중간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필요한 사항이 보여줄 게 있어서 할 거고. 자, 퍼지로는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중간값을 인정해 주는 건데 언어적인 애매한 정보를 정량화하여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호주의의 한계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 기호주의 한계가 true, false밖에 없어요. 키가 크다, 작다, 그냥 170 넘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선을 봅시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선 이게 170입니다. 178. 178기도 작다, 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면 기존의 기호주의 방식은 이런 기호주의 방식은 이렇게 작다 크다가 특정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너무 이분법적인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풀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178입니다. 이렇게 이게 작다는 비율, 크다는 비율. 그러면 178 정도면 작다는 비율이 여기서 100으로 둔다면 작다가 한 50%, 뭐 크다가 50%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퍼지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해서 수치적으로 모호한 그러니까 언어적인 애매한 표현을 수치적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면 좀 더 이걸 줄이면 크다가 50%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50% 크다. 그러니까 말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퍼지 이론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확률적 그래프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PGM이라고 부르고 뒤쪽에서도 나오는 문제인데 확률이라는 걸 들고 와보자.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모호한 문제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 그래서 확률의 개념을 들어가서 그래프 이론하고 확률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확률론은 만약에 비전, 로보틱스, 자이너 처리, 진단 등에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또 뒤쪽에 가면 확률적인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통계학 정도의 확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확률만 볼 겁니다. 그리고 확률적 계산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한테 데이터만 던져놓고 이런 확률적인 이론만 알려주면 돼요. 이 이론으로 돌려라. 그러면 확률이 알아서 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할 거니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가 2000년대 이후에 빅 데이터가 엄청나게 대두되면서 이때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배울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 요거 세 개가 이때부터 성공적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번 한 학기 때 배울 거예요. 기계학습 방법, 뭐 분류, 배기 그런 것들을 배울 테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도 혹시나 에이전트라는 말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임받은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네가 결정해줘 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물어보면 예측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 인공지능 에이전트란 말은 우리가 위임받은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어떤 책에서는 뭐 시스템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는 분이 논문에 많이 좀 쓰이더라고. 그래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는 말이 뭐냐면 위임받은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이 쭉 나옵니다. 창업적 성공이 이때 딱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패턴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을 드리려고 인공지능의 간단한 종류를 좀 적어봤어요. 첫 번째 게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지식, 표현, 요거는 서칭과 결정, 이것도 주로. 그다음에 러닝, 그리고 이게 뭐 보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다음에 강화학습이라는 거고, 요거는 말 그대로 빅데이터.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울 딥러닝 요런 쪽 개념이 있습니다. 지식 표현과 주로 이쪽은 이제 시간 관계상 하기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서칭, 결정, 지도 요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다뤄볼 겁니다. 다뤄볼 거니 그렇게 하시는데 자 이거를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지만 순서적으로 보고 인공지능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 지식을 표현하는 게 기호주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회 현상이나 데이터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쓸락하. 아, 똑똑. 자, 요거만 쓸게요. 지식 표현이라는 게 기호주의 학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 기호주의가 나오고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자. 리즈닝을 하자라는 말이 대두가 됐고 요때가 기호주의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자, 복잡한 거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호로 만들어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랭귀지가 심볼릭 랭귀지예요. 뭐가 심볼릭 랭귀지냐면 메모리에 0, 1, 0, 1 이렇게 기계어로 옛날에는 기계어로 정말 이거를 이용해 짰다고 해요. 저도 이때 사람은 아니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거를 사람이 실제로 처음엔 초창기 때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다고 뭐 천공 카드니까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짰대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X, Y라고 심볼리커 하자. 그게 심볼릭 랭귀지고 우리가 쓰는 랭귀지들은 거의 다 심볼릭 랭귀지예요. 기호화 시켰잖아.
컴퓨터가 실제 돌아가는 건 0101이지 XY가 아닙니다. 맞죠?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쓰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자,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지식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식 표현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는 시스템이 초창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처음에 연구가 되다가 그러면 요거를 만들어서 딱 인공지능 초창기 모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또 리즈닝도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지식이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맞죠?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칭 엔진을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 서칭 엔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많이 찾아냈으니까 그 사이에서 값을 하나 디시전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디시전 쪽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서칭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걸 서칭해가지고 서칭하는 역할은 놈이 있어야 될 거고 에이전트가 있어야 될 거고 그걸 결정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발전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를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서칭 리소스 자원을 서칭하는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이때가 알파고입니다. 이게 바둑의 지식을 많이 넣나요? 맞죠? 뭐 딥러닝 뭐 그런 걸 빼놓고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돼요? 찾아가지고 그 중에 어디에 바둑을 둬야 될지 결정을 해요. 맞죠? 그러면 서칭이 필요해요. 그 많은 경우의 수에서 하나를 선택해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서칭 쪽에 알파고 개념이 많이 쓰입니다. 찾아내야 되니까. 어느 쪽으로 하면 이길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서칭 리소스가 좀 많이 발달하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가 좀 있겠죠.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 지식으로 다시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를 위해서 자. 이런 데이터가 좀 생길 거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 얘한테 다시 기호화 시키자, 학습을 시키자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러닝 개념이 좀 도입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를 지식으로 다시 넣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초창기 머신 러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초창기 머신이 생겼고 자, 그러면 러닝이라는 개념이 이때 좀 생겨나기 시작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인공지능 형태를 만들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거 전체가 하나의 연구 파트가 됐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통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에이전트로 불렀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부 세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부 데이터들. 초창기 때는 특정 데이터만 하다가 이제는 외부 데이터까지 다 끌어들이자. 근데 외부 대표적인 게 뭐 인간의 정보, 휴먼 하고 또 뭐 있지? 비주얼. 그 다음에 오디오, 햅틱, 뭐 진동 같은 햅틱 있잖아요. 그리고 스티뮬러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오기 시작해요. 또 단어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개념만 알고 있으라고. 자, 이런 외부 세계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집어넣자. 이런 개념이 생겨난 게 이때 HCR가 생겨났어요. 휴먼 컴퓨터 인터. 가지고 사람과 컴퓨터를 대화하게 해주는 것. HCR라는 학문이 여기 생겨납니다. 생겨나고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받아들이면 뭐라 해야 돼요? 퍼셉션, 지각을 해야 돼요. 지각하는 학문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주얼과 오디오를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집어넣을까? 맞죠? 그걸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결정을 해서 이쪽으로 나중에 아웃풋을 하면 아웃풋은 그렇고 액션 쪽이 이제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퍼셉션이 이게 지각인데 요때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드라이브레스카, 그러니까 자율주행입니다. 일종의 자율주행 학문이 퍼셉션 이쪽하고 이제 연결해서 외부 세계하고 AI 에이전트 쪽에 연결하는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발전하는 방향이 보시면은 처음에는 지식, 이게 뭐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데이터가 쌓이면 외부 데이터가 필요하네.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새롭게 생긴 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제 지식을 간단하게 작은 지식만 봤지만 이제는 외부 지식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데이터들을 다시 에이전트에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맞죠? 이때 그 머신러닝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계기가 빅데이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AI 에이전트가 좀 더 많은 걸 학습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 개념이라면 이 개념보다는 우리는 보통 요 빅데이터 요 개념이 좀 더 가깝습니다. 요새는 초창기 때는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 정도도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런 쪽으로 흘러갔구나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히 자 이제 서칭 디시전 쪽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퍼셉션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 받아들여야지만 인공지능이 뭐 어찌주고 뽑고 할 거잖아.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액션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해볼 거예요.